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윤수영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10년 만에 기술직 공개 채용에 나서면서 홈페이지가 먹통이 될 정도로 지원자가 대거 몰렸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번 공채엔 성별 제한이 없다고 하지만 그동안의 사정은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생산기술직 공채에서 여성을 선발한 사례가 없다는 건데요. 실제 현장 상황은 어떤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나경 씨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책 읽는 시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경야독 코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더할 경우 한 주에 최대 52시간 일할 수 있었는데요. 이걸 최대 69시간까지 늘리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일하는 시간의 총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쉬게 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눈여겨볼 대목은 주당 근로시간이 64시간을 넘지 않을 경우 11시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24시간 철야 근무를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건데요.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정부는 이번 근로시간 개편으로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그러니까 1시간 더 일했다면 1시간 반을 휴가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장기 휴가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는데요. 정부는 눈치 안 보고 휴가 가기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차 소진율은 76%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하다못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입된 연가 저축제마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경련은 2030 세대 근로자 10명 가운데 6명이 유연근무를 선호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선택권 사이에서 어떤 절충점을 찾아가야 하는 걸까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 규모 10위권에 걸맞는 근로시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오늘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해법을 공식 발표했어요. 예상대로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이제 금요일, 토요일부터 계속 이 보도가 이제 나와서 예. 내용이 다 알려져 있는데요. 거의 그대로 오늘 외교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에서 11월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해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중에 총 이 15명 중에 생존자가 이제 3명인데 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안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해서 이 정부는 판결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국내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이 피해 배상 소송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원고 그러니까 이 피해자의 승소가 확정이 되면은 이것을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럼 이 재단의 재원은 그럼 누가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서 마련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민간의 자발적 기여이기 때문에 정부가 뭐 누가 어떻게 할 것이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다만 네.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1965년도 청구권 협정의 구체적인 수혜 대상이었던 포스코 등의 국내 기업이 이제 출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럼 이 일본의 전범 기업들은 여기에 참여하느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게 일본 언론들의 이제 보도입니다. 그리고 이 일본 정부가 이제 사과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가 된 거냐에 대해서는 박진애 외교부 장관이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의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존에 공식 표명한 반성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외교부 발표와 별도로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도 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먼저 해법을 발표하고 일본이 호응하도록 하는 이런 형식을 취한 데 있어서 일본 정부가 이제 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협의 과정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각자 입장을 발표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부가 왜 판결금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배상금이라든지 이게 사실은 그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의 정확한 의미인데 뭐 뒤에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배상금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 배상을 해야 되는 주체가 있는 것이고 네. 그 주체로부터 재단이 사실 구상권 행사해 갖고 이 돈을 받아내야 되는 개념이 되거든요. 네. 근데 판결금이라는 거는 판결을 한 결과로 지급해야 되는 어떤 돈을 총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흐려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판결금이라는 용어를 지금 부담스러워서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의 경우에는 판결금을 주는 거네요. 배상금을 주는 게 아니라. 외교부의 설명에 따르면은 그런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오늘 대통령하고 국무총리가 주례회동을 가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법을 발표한 거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네. 오늘 발표로 양국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 라는 거고 특히 이제 미래지향적인 뭐 이런 관계, 이 새로운 세대 뭐 이런 미래 세대 이런 것을 강조한 것은 지금 이제 오늘 외교부 설명 등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전경련하고 일본의 게이단련하고 공동 기금을 조성을 해서 네. 청년 교류 사업 등에 지출하는 그러한 구상을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른바 전범 기업들, 일본제철 그리고 미쓰비시 중공업 등의 이 피고 기업들은 추후에 이 게이단련을 통해서 이 기금에는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의미를 강조하고 싶은 그런 발언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아까 판결이라고 했으니까 판결을 통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피해자 대리인단 그리고 지원 단체들이 입장을 냈는데요. 이것은 일본 강제동원 가해 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이다라면서 반발을 했고, 그다음에 외교부가 이 설명 과정에 이번 정부 해법안에 대해서 피해자들 과반이 찬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도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정부가 내놓은 해법안에 명시적으로 긍정적인 의사 밝힌 분은 15명에 해당하는 유족 중에 유족 네. 포함해서 4명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확정 판결을 받은 생존자 고령 피해자 3명은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특히 이 피해자로서 목소리를 이제 크게 내온 양금덕 할머니의 경우에는 동양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 반드시 일본이 사죄를 한 다음에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그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러면 또 다시 소송으로 가거나 아주 복잡한 문제가 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추후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일본 측 입장 궁금하네요. 기시다 총리도 이미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 보도가 있던데. 이게 입장을 밝힌 건지 뭘 한 건지 좀 애매합니다. 일단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따로 이제 일종의 약식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일본 정부는 1998년에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 그러니까 이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죠. 네. 이 선언을 포함해서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총리가 이러한 입장을 따로 밝히는 걸로 아마 협의가 진행 중이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네. 외무상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로 끝인 건지 아니면 네. 따로 네. 총리가 뭘 밝히는 건지는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오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 참의원 예산위에서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한 바가 있습니다.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입장을 밝힌 거냐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왜냐하면 이 사토 마사히사 의원이라는 사람은 대표적인 또 아주 이 자민당 내에서도 극우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리가 지금 이 역사 인식에 관해서 역대 내각의 입장이라는 거는 결국 주변국에 다대한 피해를 입힌 거에 대해서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 밝히는 건데 네. 반성과 사과를 총리가 직접 말하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지금 질의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금 양국의 외교 당국 간의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게 공식적인 어떤 입장을 밝힌 건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사실 모든 입장을 가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논의를 하면서 일본의 사과를 요구해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일본 외무상이 약식 회견을 통해서 한마디 한 거 외에는 성과가 없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정부는 이미 다 내놓을 카드를 다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지금 여권 인사들도 얘기하는 것처럼 일본 정부가 성의 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식의 태도란 말이에요. 일본 정부가 그러면은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전범 기업들이 추가로 어떤 기금을 낸다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총리가 별도의 어떤 담화를 발표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일본 언론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 총리가 담화를 낼 것이냐는 일본 국내 정치 상황이 좌우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자민당 내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러한 계파들의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어쨌든 이게 제3자 배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앞에 판결금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만 어쨌든 성격 자체는 배상의 성격이 있는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지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배상이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총리가 따로 입장 밝힐 수 있을 것이냐 더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해 기업들, 전범 기업들이 추가로 그럼 재단에 기금 출연할 수 있는 거냐? 예. 우리가 만든 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에 돈을 내는 거는 곧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이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는 것과는 상충하는 것이어서 돈을 낼 수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일본 기업들은 왜냐하면 지금 65년에 해결됐다라는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추가적인 조치 여부가 좀 관심사인 게 수출 규제 해제 문제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이 강제동원 피해자 이 배상 판결하고 수출 규제 문제는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네. 최근에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사후에 회고록이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게 일종의 보복 성격으로 취해진 조치다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해소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앞서 이제 참의원 질의응답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징용 배상 문제와는 별개고 한국이 WTO 분쟁 해결 프로세스의 정지를 포함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우리 경산성이 요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이 먼저 행동에 취하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WTO의 이 문제를 제소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인데 정치적인 문제를 빌미로 해서 경제 보복을 하는 거는 WTO 체제에서는 부적절한 것이고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논리로 제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네. 이 제소를 취하를 해야 이 수출 규제를 해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출 규제 자체가
우리가 강제동원 이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서 보복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WTO 제소한 것도 취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해법도 일본의 입장에 거의 가까운 해법을 우리가 내놓았기 때문에 수출 규제 해제 조치를 한다라고 하면 그건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수출 규제라는 전략이 먹힌 거죠. 그건 관철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본이 우리를 뭐 한일 관계를 의식해 가지고 어떤 이 수단을 뭐 취하는 것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일본 정부는 뭘 한 건지 잘 지금 모르겠는데요.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 지배를 통한 인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 시한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니까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 대상에 그건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취지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본 정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65년에 다 해결됐다. 이 바깥으로는 지금 한 발짝도 안 나가도 되는 거고요. 우리 정부는 이 대법원 판결의 이행이라는 딱 하나의 이제 그게 이제 재단을 통한 배상이다. 요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65년도에 해결됐을 수도 있는 그러한 해법을 내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법률적인 접근을 했다 하더라도 제3자 변제라고 하는 것도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구상권 청구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제3자 변제가 아닌 거죠. 대신 갚아주는 거죠. 그냥. 그게 이제 엄격하게 얘기를 좀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 정부 반응도 좀 살펴보죠. 미국 정부는 이제 이례적으로 보통 이제 한일 간의 이런 과거사 문제를 놓고 대립을 하거나 뭘 합의를 하거나 하면 별로 이제 얘기를 안 하는데 네. 오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성명을 따로 냈습니다. 오늘 한국과 일본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 간 협력과 파트너십의 획기적인 새로운 장이다라는 거였고요. 마찬가지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마찬가지 지금 성명을 냈거든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의 이 지역 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가장 유효한 수단은 그동안 일본과 함께 추진했던 쿼드가 아니고 한미의 삼각협력이다라는 점이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러한 이제 조치가 일본의 미국의 국익과 맞기 때문에 이러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은 결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미국의 전략적인 차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네요. 우리 정치권 분위기도 좀 전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은 이것은 미래와 국익을 향한 대승적 결단이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다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일본을 향해서 성의 있고 전향적인 화답을 촉구를 했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아주 뭐 극렬하게 이것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2의 경술국치다.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다. 또 이 윤석열 대통령을 뭐 이완용에 비유하는 이런 발언도 나왔고요. 이재명 대표는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이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정의당의 경우도 이정미 대표가 누구도 이해 못할 또 하나의 외교 참사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정면으로 위배하며 서두르는 윤석열 정부 해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슈가 계속 또 앞으로 이어질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계속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대대적으로 선보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라는 현행 제도를 개선을 해서 바쁘다면 최대 일주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이렇게 한번 당겨서 일을 했으면은 이후에는 장기 휴가를 이용할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의 그러한 개편안을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내놓은 건데요. 네. 그러니까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를 하는데 주 단위로 판단하는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합의를 거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중간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1시간 휴식을 보장을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정부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네. 밤 12시까지 일한 다음에 11시간 휴식 보장을 하면은 다음날 11시에 출근하는 건데 예. 저희 같이 노동자에 가까운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겠죠. 밤늦게까지 일했는데. 네. 근데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음날 아침 9시에 와야 될 경우도 있는데 11시간 휴식을 줄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했을 때 예. 만약에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을 안 하는 경우는 64시간까지를 상한으로 하겠다. 왜냐하면 이 64시간이 이 과로를 판단하는 근거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 이런 보관을 내놓은 거고요. 그리고 정부를 이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을 해서 앞서 열심히 일했으면 그만큼 이 휴가로 적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오는 6월에서 7월까지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 법 개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정부가 밝혔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과연 되겠느냐 이것이 상당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뭐 평가는 좀 엇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과로사 기준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네, 대신에 그렇게 일 많이 하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제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근데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것도 좀 논란이 있어요. 아무래도 인터넷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불만이 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의견을 좀 낼 수 있는 창구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SNS도 있고 요즘에 뭐 블라인드 뭐 이런 앱도 있는데 거기 보면 연차휴가도 제대로 못 쓰는데 어떻게 저축휴가는 쓸 수가 있겠느냐 뭐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면 과연 어느 사업주가 당신은 과로사 직전까지 일을 64시간씩 했으니 앞으로 뭐 남은 기간 동안에 뭐 예를 들면 한 달씩 쉬십시오. 누가 네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고용노동부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연차 휴가 일수 자체는 주요 국가 비교해서 많지만 실제로 2021년 기준 연차 휴가 소진율은 76.1%에 불과하고 연차 휴가를 다 쓰는 기업은 40.9%에 그친다라는 통계까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 현실성이 있겠느냐 의문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당연히 이제 재개는 환영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 경총, 전경련, 중소기업 중앙회가 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근데 양대 노총 등의 노동계는 당연히 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에 핵심은 주 52시간제를 시행한 핵심 논리 중에 하나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11시간 휴식 보장마저도 사실 후퇴한 거 아니냐. 이건 노동자의 휴식권 자체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도록 유지해왔던 주 52시간제라고 하는 틀 자체를 일단 허물겠다 이거잖아요. 이건 법 개정을 해야 될 텐데 정치권 반응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일단은 당정협의를 거친 다음에 판단을 하겠다면서 약간 좀 뭐랄까요 거리를 두고 있는 듯한 언급입니다. 하지만 당정협의 거치면 아마 일부 부분에서는 수정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걸 추진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힐 것이 상당히 유력해 보이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노동계약이다. 이것을 막아내겠다라고 장담을 하고 있는데 다수당은 또 민주당인 상황이니 국회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화제를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으로 좀 바꿔볼게요. 투표율이 50%를 돌파했어요. 지금 이제 이 오늘 3일차 누적 투표율이 53.13%를 기록했다고 국민의힘 중앙당 선관위가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당원 선거인단 한 83만 7천여 명 가운데 44만 4천여 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4, 5일 날 모바일 투표한 거하고 오늘 시작한 ARS 전화투표를 합산한 결과인데요. ARS 전화투표는 내일까지 하루가 더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럼 좀 더 투표율은 올라갈 것이 좀 분명하겠죠. 이러한 높은 투표율에 대해서 당권 주자들은 서로 자기에게 유리하다. 그 표는 내 것이다. 이렇게 다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거의 1차 경선 투표일 막바지에 와가지고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등의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예.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가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성격의 이 홍보 문구, 홍보물 뭐 이런 것들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가지고 전파를 해달라. 이렇게 당원 등에게 요청을 했고 이에 따라서 실제 채팅방이 개설됐고 김기현 후보를 홍보하는 어떤 자료 또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난 논리 유포 이런 것들이 여기서 공유가 됐다라는 겁니다. 예. 경향신문은 실제로 이 녹취까지 확보해서 공개를 했는데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직접 이것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예. 그리고 이 심지어 이 단체 채팅방 이름도 이 사람이 정해줍니다. 김이 이김. 네, 김이란 것은 김기현 후보. 김 후보가 이긴다. 김이 이김. 네. 뭐 재치는 나름대로 있어 보이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중으로 이거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나오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은 대통령실이 경선에 개입한 명백한 사실이 되는 거고 지금 이것은 공무원 신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글쎄요. 이 논란이 어디까지 얼마나 커질지는 좀 알 수는 없겠으나 위법한 의심이 드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연 수사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전당대회가 끝난다 하더라도 이게 또 후유증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현대자동차그룹은 생산기술직 신입 공개 채용에서 여성 직원을 선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울산, 아산, 전주 등의 현대자동차 공장 현장에는 300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인터뷰에서는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김나경 씨 전화로 연결해서 생산직 현장의 여성 노동자의 삶과 고충 들어보겠습니다. 나경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울산 공장에서 근무하신 게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울산 공장에서 근무한 지 2001년 때부터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 처음 근무하셨을 때 정규직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아니요, 비정규직으로 업체에 취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정규직으로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015년에 정규직 채용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정규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비정규직 생활을 하시다가 네. 이 아마 법원 판결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거죠? 예, 법원 판결로 정규직 전환으로 이뤄진 분들도 있고, 이제 중간에 이제 협의를 중간중간에 했던 그 협의에 네. 전환이 돼서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사실은 있는 거네요. 네네. 근데 처음 울산 공장에서 일하시게 된 게 지금 비정규직으로 일하시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네. 계기를 통해서 입사를 하시게 되셨습니까? 그 당시 저희 아버지가 업체 소장님이셨는데, 네. 이제 다른 업체에 이제 네. 구한다고 하니까 아버지 권유로 제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지원하셔서 일하시게 됐고요. 네. 네. 그때 이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다가 이제 2015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셔서 지금 한 8년 차 정도 되시는 거잖아요. 네네. 본사 비정규직하고 정규직 처우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던가요? 제가 일하던 당시에는 2001년 그 무렵 때는 현대자동차의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내 하청으로요? 네네. 네네. 그래서 사실상 그 당시에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정규직들이랑 업체랑 같이 막 섞여서 일을 하고 거의 이렇게 업체냐 정규직이냐 이제 물어보지 않는 한 잘 네. 모르는 상황도 있었어요. 정규직인지 업체인지. 그러면 다 섞여서 일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다 하는데 이 사람은 네네. 정규직이고 이 사람은 비정규직이고 이 사람은 파견업체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냥 본사 사람이고 이 구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다 섞여서 일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 당시엔 그래서 이제 업무적인 솔직히 형태나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런 복지나 아니면 그 연말에 이제 성과금 받았을 때 네. 그때 정규직들이랑 비정규직들이 굉장히 차이가 났었거든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럼 그 임금에서 네. 차이가 나는 겁니까? 성과급에 대한. 예, 성과급에서. 예. 비정규직은 성과급이 없고 정규직은 성과급을 주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비정규직은 그 일시급은 똑같이 동일하게 주지만 주식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2차나 3차 밴드는 이제 더 퍼센트가 깎이는 거죠. 100%에서 70%, 80% 뭐 이렇게 50% 그런 식으로 저희 받았었거든요. 근데 협력업체에서 일하실 때 본사에서 공채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정규직으로 뽑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 본사에 지원할 수는 없었던 겁니까? 정규직으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그 당시에는 생산직 채용이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네네. 예. 없었고 2003년쯤 그때 뉴스에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비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땐 정규직 채용으로 이제 해야 된다라는 그걸로 이제 소송을 건 사람이 있었고 그런 게 이제 뉴스에서 제가 본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이후에 저희 자동차에서 1차 업체에서 일하는 2년 이상 그 직원들 대상으로 그 공고 채용을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일반 채용, 그 다음에 업체 채용 같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또 채용을 했었고, 네. 그때 이제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군필이 그 대상자였기 때문에. 네, 지원 조건에 군필이 있었어요.
네, 여성은 해당되지가 않았었어요. 아, 그럼 여성은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생산직으로는 채용이 되기 어려운 구조였네요. 네. 되게 억울했었죠. 저도 군필이었지만 제가 접수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류를 넣었었는데. 아, 군필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군대 제대가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 예. 근데 나경 씨도 군필이라는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제가 여성이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넣어봤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장에서는 여성 노동자들이 남성들과 같이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여성을 채용하지 않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네. 여성 직원을 공개적으로 선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선발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리고 실제 솔직히 여기 자동차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 중에는 거의 시대가 이제 70년대, 80년대 때는 노동조합이 생기기도 전에 이제 너무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막 무작위로 뽑을 때는 선배님들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신 경우는 있다라고 저도 듣긴 했고요. 그 이후에는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케이스였지. 현대자동차에서 생산 직군을 채용을 해서 들어간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네. 일반 직군들은 계속 이렇게 매년마다 뽑고는 있어요. 여성 일반 직군들. 네네. 네. 근데 생산 직군은 저희까지 지금 현재까지 있는 채용된 여성 노동자들이 거의 전환이 된 경우지. 신규 채용을 해서 들어온 여성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할지 안 할지는 저는 잘 솔직히 뭐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성 노동자들이 몇 분 정도 일하고 계십니까? 지금 울산 기준으로 말씀드려서 기술직은 450명. 450명. 그리고 일반직은 200명요. 생산직 기술직으로 따져도 450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지금 아마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그런 생각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를 조립하는 라인이면 굉장히 무거운 것들을 날라야 되거나 볼트를 조인다거나 육체적인 노동이 힘이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 노동자들을 안 뽑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 솔직히 남성 노동자들이 22,000명이거든요. 거기에 여성 기술직이 450명 그리고 일반직 200명이면 저희 여성 채용률이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굉장히 적은 숫자고. 저희 앞전에 취재를 또 했을 때 저도 처음 알았는데 해외 자동차 공장에는 여성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다 똑같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지만 여성 채용률이 비율이 엄청 높은데 저희 대한민국만 3%밖에 안 된다라는 건 그 안에서도 여성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이 남성보다 힘이 센 여성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섬세하고 또 예민한 작업들은 여성의 장점으로 더 검사를 잘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안에는 되게 자동차 공장 안에는 여러 가지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꼭 뭐 타이어를 조립하고 뭐 범퍼를 달고 이렇게 힘든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힘만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여성들을 굳이 그렇게 가지고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실제 상황은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네.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가 10년 만에 생산직을 채용하잖아요. 지원 자격이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고졸 이상 이렇게 돼 있던데요. 네. 현장에서 이번에 여성직을 그 현장 기술직을 채용한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지금 영명으로 해놓은 상태라 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인원수를 기재했을 땐 그 인원을 뽑아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지만 네. 차라리 영명으로 했을 때에는 이 여성 노동자가 뽑힐지 안 뽑힐지는 솔직히 채용이 돼봐야 저는 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현대자동차 생산직 채용에 대해서 엄청 희망적인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고 예. 지금 너무 이제 새로운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네. 지금 이게 현대자동차 채용이 희망 같은 진짜 채용인데 여기에 여성 남성을 또 나눠서 여성이 뽑히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굉장히 이거는 네.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정기직으로 후배가 들어온다고 하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굉장히 대견하고 뿌듯할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이라서 예. 이렇게 신규 채용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건 처음이라서 그래서 당당할 수 있다고 당당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저 원청 하청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말씀 들어보다 보니까 또 남성과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애초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편견도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네.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남녀 평등에 대한 생각 차이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여성이 여성 기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남녀 평등이라고 보거든요. 남성의 기준에서 할 수 있는 남성의 일, 예. 여성의 기준에서 할 수 있는 여성의 일을 한다는 게 남녀 평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 여성들도 그 힘이 없어서 난 이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아니한 생각보다 어쨌든 해보고 같이 해결해 나가고 이게 뭐든지 여성들도 실천을 해서 행동으로 보여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같은 여성이 이런 얘기를 하면 뭔가 여성의 적이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네. 저희 스스로가 그런 편견을 깨는 행동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노력을 또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글쎄요, 우리 사회 여성의 역할과 남성의 역할을 너무 성구분을 해가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여성의 역할들을 좀 확장하는데 노력해 주시면 더 많은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네, 맞습니다. 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네,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 김나경 씨와 함께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챗 GPT. 열풍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언론에서 연일 회자가 되고 있지만 이게 뭔지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텐데요.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인문학까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GTP에 대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인 것 같네요. 네.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주제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지금 직장인들은요, 만나기만 하면 이 주제, 그 챗GPT에 대한 이야기밖에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주로 대화가 써봤어 그거? 야, 써보니까 장난 아니더라 뭐 이런 식이거든요. 저도 경험하지만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 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챗GPT에 대한 최초의 전망서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뭐 단순한 사용후기나 사용 설명서가 아니라 원리, 현황, 미래 산업 전망, 문제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제 AI 시대 인간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법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시안 작가의 GPT 제네레이션입니다.
좀 많이 들어본 내용인데요. 네, 뭐 그렇죠. 네. 언제 책은 또 쓰셨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책 갖고 나오신다는 걸 뭐 미리 알았다기보다는 저는 서점 가가지고 봤어요. 아, 보고 그러셨어요? 발견하고 네. 베스트셀러 이렇게 가 있는 거 보고 아, 네. 아니 언제 이걸 이렇게 발빠르게 쓰셨나 깜짝 놀랐어요. 아, 네. 제가 근데 저 작가로 소개할 때 인문, 경제, 테크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그 말을 무시하시더라고요. 저 테크 쪽에는 늘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네. 챗GPT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작년 12월에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미국에 갔다 온 한 달 사이에 네. 한국에서 챗GPT에 대한 관심과 언급이 엄청 늘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1월 말쯤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아무래도 주제가 주제인 만큼 굉장히 좀 빠르게 집필을 했고요. 예약 판매도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뭐 사실 실문책이 나온 거는 한 3, 4일 전밖에 안 되는데도 예. 예약 판매 때 이미 일간 베스트셀러 종합 1위도 했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 책을 많이 낸 편이지만 종합 전체 1위는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네, 완전 예. 감격하고 감동해서 좀 신기해하고 그랬습니다. 아, 역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네. 아, 역시 책을 그동안에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그 내공이 있으니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책도 네. 쓰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네. 챗 GPT가 어떤 건지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챗GPT 얘기를 이렇게 해도 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의외로 또 많더라고요. 왜요? 복잡해요. 네, 간단하게 말하면요. 물어보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을 해주는 AI. 그러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물어보는 게 일주일에 5kg 빼는 다이어트 방법 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고요. 예. 비 올 때 듣기 좋은 음악 뭐 20 이런 것 질문들도 할 수 있고요. 네. 아니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거래처에 보낼 이메일을 만들어줘 라든가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동화를 창작해줘 같은 요구도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런데 사실 이 정도면 기존의 검색 엔진을 잘만 뒤지면 나올 것도 같은 내용들이잖아요. 예. 조금 더 챗GPT의 능력을 잘 활용하는 질문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금리가 1% 오를 때 그것이 아프리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대응 방안 어디에 있을 것 같지 않은 이런 질문들 네. 아니면요 아예 우리 회사의 마케팅 팀이 이번에 이러저러한 상품을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비용 책정부터 프로세스 그리고 실행이나 성과 측정 방법까지 계획해줘라고 하면 신기하게도요 우리 회사 제품을 계획을 해줘요. 대답을 해준다는 거죠. 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도 나올 맞아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사용자 개인에게만 철저하게 맞춰진 질문과 그에 따른 답이 가능한 기계입니다. 만약에 회사 내부에서 이런 문건 만들었는데 바깥으로 나가면 큰일 나죠. 그래서 기밀 유출했다고 난리가 날 텐데 그렇죠. 네. 아니 인공지능은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그 원리를 좀 아셔야 되는 건데요. 네. 이 챗 GPT란 이름에 이미 원리가 들어 있어요. 챗 GPT의 그 말에 앞에 예. 챗은 채팅할 때 챗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화형 AI다. 기본적으로 대화하는 AI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네. GPT는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직독직해하면 예. 사전 훈련 생성 변환기 정도로 번역할 수 있어요. 네. 트랜스포머가 그 트랜스포머 해가지고 이게 도란스라는 말도 있고요. 뭐 변환기, 뭐 변압기 이런 말을 쓰는데요. 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AI 기법의 한 이름이에요. 이런 식의 방법이다. 뭐 이런 거고요. 프리트레인드는 많은 양의 데이터로 사전 학습이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제너레이티브란 말입니다. 예. 생성에 발생에 이런 뜻이거든요. 기계 스스로 학습한 알고리즘으로 새로운 글, 이미지, 영상 등을 생성하는 기술을 말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없던 것을 창조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이게 그 그림은 아니지만 그림을 예로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예전에는 사자 그림을 내가 검색해서 찾는다. 그러면 이미 사자 그림에 라벨링이 되어 있거든요. 네. 태그가 붙어서 이게 사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AI한테 사자 그림을 찾아줘. 그러면 그 라벨링을 보면서 그걸 찾는 거죠. 누군가가 사자 그림이라고 올려놓은 걸 그거를 그렇죠. 검색해서 찾아내가지고 그렇죠. 얘가 얘기를 해준다고요. 그렇죠. 네. 네. 거기에 조금 더 정교화해서 하면요. 그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요. 예. 라벨링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넷땡릭스 예. 그 추천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사람이 태그를 한 30개를 붙여놔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로맨스 영화, 예. 제니퍼 애니스톤이 나오고 예. 코믹 뭐 지중해 하는 식으로요. 한 3, 40개를 붙여놓으면 유저가 영화를
보잖아요. 예. 그럼 내가 본 영화의 태그랑 되게 비슷한 걸 찾습니다. 한 3, 40개 중에 15개가 겹친다. 그러면 네. 아, 이 사람은 이런 영화도 좋아하겠지라고 하면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추천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영화 보면 그 비슷한 영화들을 자꾸 추천해 주는 게 그래서 그런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기존의 방식은 이렇다면 챗GPT의 방식은요. 태그가 달린 데이터를 통째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데이터의 세부를 잘라서 붙여서 재창조하는 방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자 그림을 보여줘. 그러면 이쪽 사진에 사자의 귀, 예. 이쪽 사진에서 사자의 코, 예. 또 이쪽 사진에서 사자의 눈 이런 식으로요.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그것들을 붙여가지고 세상에 없던 새로운 사자를 창조해서 보여주는 식이거든요. 근데 요즘같이 사자 사진 데이터가 많은 시대에 왜 그렇게 힘들게 생성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 예. 다양한 맥락에서의 사자를 자유자재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울고 있는 사자, 네. 남산에 출몰한 사자, 남산 사진과 같이 하면 되죠. 라이언 킹 그 애니메이션풍이지만 얼굴 많은 실사인 사자. 네. 되게 이런 이상한 현실에 없을 만한 사자들도 창조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거를 텍스트로 치면요. 우리나라 분당의 집값 동향과 일본 사이타마 지역의 집값 동향을 비교해서 금리가 1% 정도 내렸을 때 어떻게 추세적으로 움직였는지 알려줘. 아니면 이거 진짜 제가 넣어본 명령어인데요. 예. 5세 아이한테 들려줄 동화를 만들고 싶은데 별, 공주, 김치, 플레이스테이션이 나오는 내용으로 5분 정도 들려줄 수 있게 만들어줘. 이런 명령어를 내렸는데 여기에 네. 챗GPT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그런 얘기들이지만 이렇게 창조를 했기 때문에 어떤 맞춤형 결과물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좀 놀라운데요. 네. 근데 챗 GPT 때문에 기존의 검색 시장은 끝났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검색할 필요가 별로 없어지죠. 네. 검색이라는 게 우리가 클릭해서 자기 그 원하는 결과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이걸 찾아줘라고 하면 한 번에 결과를 제시해 주니까 예. 이 페이지를 여러 번 볼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검색 시장이라는 게 그 페이지에 광고를 붙여서 그 광고 시장인 거잖아요. 우리 보통 검색 로봇이 뭐 이렇게 그쵸. 검색해가지고 온다고 네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클릭해서 찾아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 검색 시장의 그 광고 시장이 이제 별로 소용이 없어진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럼 포털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구글이 쓰던 해가지고 구글은 끝났다라는 자극적인 기사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데들도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형태로 전부 다 검색 툴을 바꿔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빨리 하려다가 약간 헛발질을 한 경우도 있거든요. 네. 분명히 그런 기술은 구글이 원래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그런 어떤 훈련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좀 잘못된 결과가 나와가지고 오히려 빨리 대응하려다가 국가가 그런 폭락한 얘기도 사건이 하더라고요. 있었습니다.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챗 GPT가 너무 뜨니까 네. 우리도 빨리 그 서비스 시작해야 돼라고 해서 완전히 완성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 게 아니라 네. 어설픈 거, 서린 거 제공했다가 네. 오히려 역풍을 맞는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구글도 억울하죠. 왜냐하면 트랜스포머란 기술 자체가 원래 구글이 개발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늦어진 게 좀 억울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챗 GPT가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인공지능 비서 자비스가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API라는 게 있는데요. 예.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챗GPT가 말하자면 사람 말을 알아듣는 거거든요. 사람과 대화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다른 IoT를 통해서 다른 기기와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서 키트 빨리 와줘 뭐 이런 식의 예. 아시는 거 보니까 옛날 미드리만이 도시인데 그러면 나랑 연결된 내 챗GPT랑 연결된 차가 자율주행차가 내 앞에 그냥 와서 대령을 하고요. 네. 지금 추운데 집에 가면 좀 온도를 적당하게 해줘 하면은 정말 집에 가서 스마트홈 시스템으로 얘가 적당하게 해주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완전 우리의 비서가 되는 거죠. 거의 모든 것과 연결이 되면요. 와, 한편으로는 편리할 것 같은데도 뭔가 좀 이거 무섭기도 하고 네. 그런 느낌인데요. 네. 근데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적지 않잖아요. 네, 이번에는 어때요? 일단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이걸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예요. 되게 예. 신기하다. 그 반응, 그 감정이 싹 지나가면 나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런 네. 일자리 대체 문제가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특히 화이트 칼라 업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서류 작업들이 많잖아요. 예. 거의 서류 작업들을 이거 굉장히 완벽하게 했는데 이런 느낌을 주다 보니까 일자리 대체 문제가 가장 좀 와닿는 문제고요. 예. 그리고 저작권 문제도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성한 이 글은 도대체 누구 거냐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할루시네이션의 문제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챗GPT가 나온 결과물이 너무 그럴듯하니까 예. 다 믿어버리는 거죠. 네네.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거일 수도 있거든요. 뭐 검증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일자리가 그것을 검증해주는 사람의 일자리라는 건 굉장히 좀 고급 일자리로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그 압도적인 기술, 데이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의 문제가 또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예. 또 하나의 양극화 문제가 있는데 챗GPT를 잘 사용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생산성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2배, 10배, 5배 이렇게도 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양극화 문제가 좀 심각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데요. 챗GPT한테 창에다가 계속 글씨 넣어가지고 네. 좋은 답을 꺼낼 때까지 하는 네. 연습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네.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가 버렸어요. 끝으로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아무래도 제 책이다 보니까 이 주경야도 코너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간혹 계시는데요. 뭐 애청자분이라면 애정하는 마음으로 좀 읽어주셨으면 하고요. 이 책에선 이렇게 원리나 현황, 전망뿐 아니라 문제점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집중적으로 다룬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그럼 이런 AI 시대에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가? 그 AI 네. 시대에 시대에 필요한 인간의 능력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예. 프롬프트라는 키워드를 만들어서 6가지로 정리를 했거든요. 예. 근데 뭐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책의 마지막 에필로그 제목이요. 너 나의 동료가 되어라. 원피스란 만화에 되게 유명한 대사인데 예. 바로 이런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AI를 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적으로 인식하면 굉장히 버거운 상대인데요. 예. 이걸 동료로 인식해서 잘 사용하면 개인의 생산성을 굉장히 높여줄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책이니까 많이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직 못 읽었는데요. 네. 목차만 봤어요. 근데 목차가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좀 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경야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현재 강원도 북부 산지를 중심으로 순간 풍속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 내일 오전부터는 충청권과 남부지방도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서해 5도와 경기 남부, 충청권, 전북 지방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이 매우 적어서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에는 돌풍, 감기,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6도, 광주 7도, 부산 9도가 예상입니다. 아침까지 일부 전남과 경상권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중부지방 15도, 남부지방 20도를 넘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부산 18도, 대전 19도, 울산 20도,
광주, 제주 21도, 대구 22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 중부지방 중심으로 나쁨이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경 9.2도, 습도 60%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건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봄 기운이 완연했던 날씨답게 오늘은 절기상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었는데요. 봄의 초입을 알리는 입춘이 지나도 꺾이지 않던 겨울추위가 요 며칠 사이 스르르 풀어지는 걸 보면 역시 봄의 전련은 경칩이구나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는 한편으론 잠들고 깨어나는 생명체의 순환주기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가늠한 선조들의 지혜에 탐복하게도 됩니다. 얼마 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북극 땅다람쥐 동면 연구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북극 땅다람쥐는 성체의 몸 길이가 40cm 내외, 몸무게는 800g 안팎인데요. 혹한의 땅인 알래스카와 시베리아 등지에 살기에 1년 가운데 8, 9개월 동안 겨울잠을 잔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동면 중 체온입니다. 동면하는 다른 동물은 아무리 낮아도 체온을 영상 1, 2도 정도로 유지하는데 북극 땅다람쥐는 영하 3도까지 떨어뜨려도 혈액이 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이 비결을 알아낼 수만 있다면 우주선이 화성에 가는 7개월 동안 정도 우주인을 잠들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잠이라는 현상에는 아직 풀어야 할 비밀이 많이 있습니다. 잠을 잘 때 뇌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건 과학의 도전 과제 중 하나고요. 왜 인간은 잠을 자야 하는가 역시 아직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잠을 자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1964년 미국의 17세 소년 랜디 가드너가 세운 11일 1분, 이게 기네스북에 등재된 마지막 세계 기록입니다. 가드너 도전 이후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로 기네스 측이 잠 안 자고 깨어있기 부문 자체를 폐지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과학자들은 잠 안 자고 버틸 수 있는 한계를 한 사흘에서 나흘 정도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경칩 이야기하다 새길로 좀 빠진 느낌인데요. 동면에서 개구리가 깨어나는 동물들과 달리 이 노곤한 낮잠을 원하는 봄날. 글쎄요, 이것도 또한 연구 대상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왜 우리는 자꾸 졸게 되는 걸까? 일단 봄날이지만 다시 활력 있게 푹 숙면 취하고 내일 하루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Good night, my angel, time to close your eyes and save these questions for another day. I think I know what you've been asking me. I think you know what I've been trying to say. I promised I would never leave you, and you should always know
I never will be far away. Good night, my angel, now it's time to sleep. And still so many things I want to say. Remember all the songs you sang for me when we went sailing on an emerald bay. And like a boat out on the ocean, I'm rocking you to sleep. The water's dark and deep inside this ancient heart. You'll always be a part of me. Good night, my angel, now it's time to dream. And dream how wonderful your life will be. Someday your child may cry, and if you sing this lullaby, then in your heart there will always be a part of me. Someday we'll all be gone, but lullabies go on and on. They never die, that's how you and I will be.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빌리 조엘의 룰라바이 들으셨습니다. 김성원의 시사회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청취자분들의 의견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김은실님, 어릴 때 공상과학 만화에서 보던 냉동인간이 현실화되는 걸까요? 어릴 땐 잠자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에 졸려도 참으면서 밤에 놀곤 했어요. 어릴 때의 시간과 지금의 시간은 참 다르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9481님, 선조들의 누적된 지혜가 꼭 과학이라는 생각을 다시 생각하는 오늘입니다. 어르신들은 춘곤증이 오면 햇볕을 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겠죠?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거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 몸에 해를 많이 받으면 왜 활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아까 냉동인간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냉동인간 굳이 만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봄 되면 춘곤증에 시달리고 또 몸이 이렇게 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조금 더 활력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오늘의 발견 준비해봤습니다.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주시고요.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조한 날씨 속에서 화재 소식이 계속 지금 들려오는데요. 화성자동차 부품공장 화재 상황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오후 1시 50분께 강원도 화성시 팔탄면 노화산업단지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 불길이 주변으로 번지면서 인접해 있는 공장 3곳까지 모두 4개 업체의 공장 2천여 제곱미터가 불이 탔어요. 119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2시 1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을 했다가 2단계까지 상향을 한 상황인데요. 예. 주변에 이제 소방서에 있는 인력과 장비를 다 동원한다는 게 2단계잖아요. 예. 오후 3시 40분께 2단계 발령을 하고 오후 3시 40분께가 돼서 큰 불을 잡고 경보령을 1단계로 하향을 했고요. 오후 6시 32분쯤에 완전히 불을 끈 상황입니다. 천막으로 된 창고 부분에서 불이 시작이 돼서 주변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화성시에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화재가 났고 강원도 삼척시에서는 이거 요즘 시장에서 이렇게 불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번개시장에서도 불이 났어요. 네. 119 소방대원이 출동을 해서 오늘 새벽 1시 49분께 삼척시 사직동 번개시장에서 불이 나는데 1시간 16분여 만에 꺼졌습니다. 예. 여기가 시장 내 점포 3곳이 모두 다 불에 탔고요. 점포 10곳의 일부가 소실된 상황인데 지휘차를 비롯해서 장비는 25대, 인력은 69명이나 동원이 돼서 담당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해서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 소방서 추산으로 봤을 때 재산 피해액이 7,700만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 청송에선 산불이 났어요. 예, 오늘 오전 10시 17분께 청송군 파천면 송강리 야산에서 불이 났는데요. 오후 1시 30분이 돼서야 진화가 됐습니다. 순간 굉장히 강한 바람을 타고 산등성으로 옮겨 붙었지만 네. 진화 헬기랑 산불 진화 장비와 인력들을 투입해서 진화 작업을 펼칠 수가 있었고요. 피해 면적이 지금 잠정 집계된 게 2.5헥타르. 예.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산불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이 불이 논과 밭두렁에서 농업 부산물 태우다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네. 실화자는 검거가 됐고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될 예정입니다. 올봄에 지금 산불이 심상치가 않은 게 강원 영동 지방과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열흘 넘게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일부터 강원 영동에 불을 부른다고 하는 양간지풍이 지금 예보된 상황입니다. 그럼 큰 대형 산불이 날 때마다 양간지풍 얘기를 하곤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름 가까이 매일 10건 정도의 산불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예. 오늘도 20건 가까이 산불이 발생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산불 국가위기경보를 3단계인 경계로 지금 올린 상황이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하게 발생하는 산불의 원인 대부분이 네. 사람의 부주의로 네, 맞습니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변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산림당국에서 오늘 얘기한 게 뭐냐면 불을 내도 형사처벌을 실수로 불을 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각별한 주의를 당부를 했습니다. 지난달 20일에 청주에 축구장 3배 면적인 2만 1,000제곱미터의 산림이 불에 탔는데요. 네. 이게 근처 야산에서 쓰레기 태우다가 발생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붙잡힌 50대 주민이 현장에서 붙잡혔었는데 이 산림 인접지 100m 인근에 어떤 불씨 형태도 취급을 해서 안 된다. 앞으로는 부주의에서 비롯됐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더라도 산림 피해 규모에 따라서 최장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각별히 이건 어떤 형사처벌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렇죠. 굉장히 많은 산림이 훼손되고 맞습니다. 불에 타면 나중에 복구도 어렵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각별한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인천 현대시장에서 불이 나서 47곳의 점포가 불에 타는 일이 있었어요. 네. 4일 밤 11시 40분쯤에 인천 송림동에 있는 현대시장에서 불이 많이 났는데 여기가 이제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건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사실은 바깥에서 이제 그 매대를 놓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네네. 있는데 가연성 물질들이 많잖아요. 필요한 물건을 그렇죠. 옆에다 이제 두고 장사를 하시니까 초기 진압이 잘 안 됐고요.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화재가 발생한 지 2시간 50여 분 만에 진화를 완료를 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점포는 총 205곳 중에서 47곳이 피해를 입었었는데 애초에 알려지기는 쉬운 곳이 넘는다 그랬었는데 조사를 실제로 해보니까 피해를 입은 이 업체 수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방화라는 거예요. 40대 남성 A씨가 일반 건조물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검거했을 때 술에 취해서 집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기억이 안 난다. 초기에는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방화를 한 건 맞는데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결국은 방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전체적으로 이 그 아케이드가 그러니까 비가림 하려고 이렇게 위에 쳐놓은 거 있잖아요. 보통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둥글게 옛날 현대시장 모습이 옛날 시장 재래시장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짓고 이렇게 해서 중간을 이렇게 둥근 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아케이드 재질이 폴리카보네이트라 그래서 이게 불에 강하지만 불연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뒤에 이런 아케이드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점검을 해봤었는데 전통시장 우선 가연물이 많아요. 이제 눈으로 보기에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위험했을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들 좀 하실 수 있을 정도인데 이 아케이드 때문에 연소가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스프링클러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의 경우에도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전통시장의 11.5%만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 요즘처럼 지금 그 뭐 일반적인 불까지 지금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긴급 체포된 방화범이 뭐 일종의 상습범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24번이나 방화를 저지른 상습범이었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현대시장 내부 3곳에 먼저 불을 지른 다음에 시장 밖으로 나와서 교회 앞에 쓰레기 더미랑 거기에 주차된 소형 화물차 짐칸에도 방화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명피해는 없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47곳이 불에 탄 상황이고요. 초기에는 계속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서도 나중에 이제 CCTV 영상을 들이대면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했다.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나는 술에 취해 있었다라고 지금 계속 진술을 하고 있는데 벌써 24번이나 방화를 저질렀고요. 4번 기소가 됐고 매번 실형을 받아서 10년이나 복역을 한 상황이고요. 2003년에는 특수강간 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지법에서 내일 이제 그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릴 예정인데 실제로 뭐 상인들하고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확인이 안 된 상황이고요.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이제 점포가 불에 타서 그 재래시장 상인들의 상심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혹시 화재 보험에 가입하거나 이렇게 했습니까 다? 일부는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보상되는 규모도 너무 적고요. 심지어는 사업자 등록이 안 된 점포들도 있어가지고 지원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화재 보험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해 상인 대부분이 월세 내는 아주 영세한 임차 점주들이었습니다. 정확한 피해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시장 건물에다가 상가 물품에다가 또 그러네요. 영업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아마 피해가 수십억 원에 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피해 점포가 47곳인데 화재보험 가입된 데가 7곳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0곳은 피해 보상을 받기가 좀 어렵고요. 심지어 보험에 가입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대부분 건물 피해만 보상하는 민간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는 그 쌓아놓은 물품이 정말 피해 금액이 큰데 그게 오히려 더 금액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불이 나서 만약 옆에 점포가 피해를 봤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적으로 상가 자체가 아예 운영이 당분간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럴 경우에도 보험액 한도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요? 예,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대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현대시장 상인들의 피해 규모를 산정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추가 방안을 내놓은 상황인데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특별교부세와 별도로 피해금을 지원하는 부분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봐야 지금 시에서 주는 금액이 점포당 200만 원 정도 지급을 할 예정이고
특별교정 보조금 10억 원 가지고 사실은 여기가 200군데가 넘는 점포인데 예. 예를 들어서 일부 점포에서 불이 났잖아요. 그럼 전기가 끊기잖아요. 예. 그리고 아직까지 매캐한 냄새가 난다고 하거든요. 불에 탄 사진이나 영상 보니까 뭐 거의 이 골목 전체가 불에 탔다고 해도 과언이 알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면 47곳의 점포만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계신 상가들은 거의 영업을 못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당분간은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걱정인데요. 실제로 서울, 부산, 대구 같은 12곳에서 전통시장의 화재보험료 60에서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자체는 또 지원을 안 한 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인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부실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좀 걱정이 되네요. 그러지 않아도 가뜩이나 장사가 좀 안 돼가지고 어려운데. 힘들어했을 텐데. 네, 맞습니다. 화재까지 나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뭐 학교 폭력 예방하고 단속하는 기관 하면 뭐 그리고 경찰이죠. 사람들 하면 경찰관을 꼽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비 경찰관을 육성하는 중앙 경찰학교에서 뭐 어떤 폭력이 있었어요? 네, 그 중앙경찰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에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하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을 쓴 사람은 이제 동료들 중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학급 인원들이 다 듣는 강의실에서 조리돌림을 하면서 무시를 하고 어린 사람들은 물인지 음료수인지 액체를 목에 뿌려서 옷이 다 젖게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잘 지내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 자리에서 눈물만 뚝뚝 흘렸다면서 재입교를 하거나 뒤에 기수로 생활관을 바꾸거나 아예 성격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서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를 절절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에 퍼지면서 논란이 굉장히 거세지니까 지금 학교에서는 진상 파악에 나선 상황인데요. 커뮤니티에 이 글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황이 어떠한지 파악을 하는 게 먼저겠죠. 근데 실제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고 지금 교육 중인 312기 교육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생들 불러가지고 네. 진짜로 피해자들한테 피해자에게 그런 이 가해를 했는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학생의 주장처럼 집단 괴롭힘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가해자는 퇴교 처분을 최고 이제 징계로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예. 교칙에 따라서 집단 괴롭힘을 한 교육생한테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생들을 신속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삭제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같은 학교 학생인데 비슷한 입장이란 글들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관이 되실 분들인데 어떻게 경찰 이런 일이 고시 합격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경찰관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교육받고 예. 훈련받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가기도 어려운 곳이고 예. 굉장히 어려운 곳이고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라고 하는 그 논란들이 계속 되고 있어요. 말입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 경찰관들이 나와가지고 사실 여기서 교육받으면 한 6개월 뒤면 일선 네, 치안 가잖아요. 담당하는 경찰이 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경찰들 사이에서 이런 일종의 이제 학교 폭력 같은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 정말 경찰청 차원에서 엄격하게 이 문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그나저나 학교 폭력 이 문제는 뭐 교육계 오래된 화두이기도 한데 근데 최근에 더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상황이잖아요. 네. 교육부에서는 학교 폭력 대책 만들겠다고 하는데 대책을 내놨습니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중대한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 제도의 미비점을 충분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피해자인 학생의 보호를 중시하고 단호하게 폭력적인 사안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달 중에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지난주에 나온 그 여론조사를 좀 보면 네. 최근에 신체폭력이 이전보다 좀 많이 늘어났다라는 결과와 실제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해도 알려가지고 도움이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결과가 네네.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서 뭐 학폭위도 설치하고 네. 뭐 생기부에 기록해서 나중에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주고 뭐 이런 대책들을 내놨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게 별로 소용이 없네? 이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한번 좀 지켜보죠.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조건부 협의 의견을 냈네요. 네. 지금 있는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니까 공항을 하나 더 짓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주에서는 굉장히 시끄러운 찬반 논란거리기도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공항을 짓는데 환경이 너무 파괴돼. 공항을 이렇게 지으면 안 돼요. 이런 의견들이 대립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8년째 찬반 논란이 있었는데 두 번째 공항을 짓는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현재도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공항이 만들어질 때까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긴 한데요. 2015년에 국토부에서 제주 서귀포 성산읍 일대에다가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환경이 파괴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환경 보존 계획을 담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두고 번번이 환경부에 가로막혔었는데 이번에 8년 만에 사실상은 동의 뉘앙스가 더 큰 조건부 협의 결정을 환경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주민 의견 수렴 계획을 세우고 조류 충돌 대책과 지하수 통로의 순골 보전 방안을 마련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사업이 확정될 때까지 해결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설악산 케이블카도 사실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한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게 기정사실화됐잖아요. 이번에도 그럼 공항 건설 사업 이제 본격화되는 겁니까? 근데 지금 찬반 여론이 우선 너무 팽팽한 상황이어서 이걸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한쪽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을 환경부가 내렸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국토부가 순조롭게 고시를 해서 잘 절차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제주는 특별자치도입니다. 그러면 환경평가의 환경영향평가의 주체가 누구냐면 도지사가 됩니다.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거기다 도의회 동의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과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주민 설명회 공청회 개최 하나 없이 개최는 계획조차 없었고 제주도와 도민의 어떤 정보와 협의도 없이 이런 중요한 결정을 이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만금 공항의 경우에는 2020년 6월에 기본계획이 고시가 됐는데도 완공 목표가 2029년이에요. 그런데 제주 제2공항은 이 새만금 공항보다도 규모도 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까지 거쳐야 되니까 최종 완공까지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8년에서 10년이 걸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 주민투표나 주민 의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서 이후에 그게 진행될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시일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 해에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1,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쓰레기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쓰레기, 하수처리 시설이 이미 포화 상태인데 그러면 제2공항이 만들어졌을 때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제주가 더 잘 살고 좋은 곳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 전체 환경 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찬반 갈등이 훨씬 더 첨예해질 가능성들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제주 가보면 찬반 플랜카드 내걸고 시위하고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죠. 봤거든요. 근데 제주 도민들의 의견도 찬반으로 갈려서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번 결정으로 또 갈등이 더 증폭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하면 의견 수렴을 좀 할 수 있을까. 그거부터 당장 좀 걱정이 되네요. 자, 마지막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이 복권 판매점 한 곳에서 로또 2등 당첨이 103장이나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1057회 로또 당첨 결과 2등 당첨 건수가 보통은 이제 한 100여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600여 건이 나왔으니까 이게 좀 놀랍잖아요. 한 6배, 대여섯 배가 그냥 한꺼번에 늘은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가운데 100건 이상이 한 군데서 무더기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무더기로 나온 곳이 동대문구 왕산로에 있는 판매소인데요. 여기 로또 2등만 103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100건을 한 사람이 수동으로 구매했을 가능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얘기를 해보니까 그 로또 판매 기록을 조회해 볼 수 있잖아요. 특정 시각에 수동으로 2등 당첨 번호가 100건이 판매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뭐 이게 신상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이 100건 그리고 한 회차의 구매 한도인 10만 원에 맞춰서 구매했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다. 아직 추정되는 정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사람이 100개를 수동으로 했다. 그리고 구매 시간이 같은 시간대다 하면 한 사람이 구매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한 건당 당첨 금액이 690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럼 103건이면 한 7억 원 정도의 돈을 받아가게 된다고 금액이 합니다. 적지는 않네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추첨 조작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기재부에서는 이 조작설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로또 복권 추첨 방송이 생방으로 전국에 방송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방송 전에는 경찰관 일반인 참관이 된 상황에서 사전 점검을 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작의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확언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신기하다 싶긴 해요. 예. 한 사람이 5년 동안 전자복권에 300번 이상 당첨됐다. 뭐 이런 의혹도 제기됐습니까? 네, 요거는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온라인상에 2018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1일까지 아이디 JUNXX 숫자를 쓴 누리꾼이 여러 복권에 329번 당첨됐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근데 당첨금이 많지는 않아요. 한번 받았을 때 네. 1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의 금액이지만 매주 2, 3등에 당첨이 됐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냐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전수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자복권 당첨자 중에서 진짜 그 아이디 당첨 목록이 정말 많은데 어떻게 매번 같은 사람이 고액이 당첨이 되는 거냐. 한 계정당 10만 원이 한도인데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축약해서 표시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뒤에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 길이와는 무관하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전자복권은 현금이 없이도 온라인으로 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한 명당 구매 한도가 5천 원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예. 한 사람이 여러 개 사면 또 가능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그러게 있습니다. 말입니다. 예. 많이 산 건지 성실하게 계속 산 건지 아니면 뭔가가 있는 건지. 네. 하여튼 뭐 복권 당첨금으로 바꾸러 오면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 그렇죠. 의혹은 좀 풀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긴 예. 합니다.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지난주 토요일에 개막했습니다. 이번 양회는 시진핑 3기 지도부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역대 최저치로 잡았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이면 오늘은 중국 양회 관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중국 양회 우리가 어떤 점을 주목해 봐야 될까요? 일단 양회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매년 3월에 열리는 두 가지 회의고요. 네. 국정자문회의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줄여서 정협이 4일에 먼저 개막이 됐고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줄여서 전인대가 5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네. 올해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진핑 3기 지도부가 공식 출범하는 양회입니다. 그래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작년 10월에 이제 20차 당대회를 했을 때 중앙 정치국원 24명 이 새 공산당 지도부가 공개가 됐었죠. 네. 근데 이번에는 정부에 해당하는 국무원의 수뇌부가 이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겁니다. 또 당정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요. 시 주석에게 권력이 더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안부터 교통까지 다 담당하는 슈퍼 당 중앙 기구가 신설이 되고요. 대중매체, 금융, 홍콩 문제를 관리하는 국무원의 직속 기구들을 당 기구랑 합병을 하거나 아니면 당이 직접 관리하도록 좀 관리 주체가 바뀔 것 같습니다. 또 친강 외교부장이 취임한 뒤에 처음 참석하는 양회예요. 이제 외교부장이 바뀌었으니까 중국 정부가 외교 노선의 기조를 어떻게 발표할까 여기에도 이제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 네. 친강 외교부장이 일단 7일에 이제
입장을 발표할 건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뭐 견제, 뭐 또 경쟁 올해로 10주년을 이제 1대1로가 맞습니다. 예. 육해상 실크로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이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발표될 것 같습니다. 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그대로 있지만 네. 정부 형태는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장관도 다 바뀐다. 우리 식으로 그렇습니다. 말하면. 네. 굉장히 중요한 행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의 3년임 확장 이게 네. 만장일치로 결정될지 이게 네. 관심거리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10일에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제3차 전체 회의를 열어요. 그래서 시 주석을 국가 주석과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을 하는 자리가 이날 마련이 됩니다. 예. 일단 작년에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공산당 총서기직 3년임은 확정이 됐는데 국가 주석직도 사실상 확정을 한 상황이고요. 이제 당정군의 대표자로 이제 완벽하게 이제 지명을 하는 그런 자리가 이제 이번에 펼쳐지게 되는 셈인데 네. 이미 뭐 장악을 할 거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기정사실이 네.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투표가 그런 만장일치의 결과가 나올 것이냐 아니냐 여기 이제 사람들이 더 관심을 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2013년에 시 주석이 처음으로 국가 주석으로 선출됐을 때는 뭐 찬성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2,952표였는데 예. 반대 1표, 기권 3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2018년에는 그 5년 뒤에는 2,970명이 만장일치로 주석으로 이제 선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올해도 만장일치 또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날 국가 주석만 선출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 부주석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뽑힙니다. 지금 국가 부주석에는 한정 전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내정됐고요.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리잔수 상무위원이 맡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일에 이제 2인자죠. 총리직 지금 리커창 총리인데 네. 리커창 총리의 후임을 결정하는 투표가 또 진행이 됩니다. 일단 사실상 내정이 됐죠. 공산당 서열 2위인 리창 상무위원이 총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 주석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거든요. 반대표가 여기서 또 얼마나 나올까 이것도 관심인데 왜냐하면 리커창 총리가 2018년에는 반대 2표, 기권이 0표였는데 2013년 그 5년 전에는 반대가 3표였고 기권이 6표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처음 등장하는 리창 그럼 이제 총리 내정자는 그럼 얼마나 반대표나 기권표가 나올 것이냐 여기에도 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만장일치하고 네. 반대가 한 표냐 두 표냐 세 표냐가 그렇게 중요한가 보죠. 그렇죠.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완전히 힘을 실어주느냐 그래도 뭔가 견제하는 게 있느냐 약간 찝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다 만장일치로 보이는데 그렇죠. 예. 중국 사회에서는 조금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리창 상무위원이 총리로서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것도 주목거리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중국의 총리직은 경제 문제를 많이 담당하니까 전 세계가 행보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인데요. 네. 지금 리창 상무위원이 시 주석이 저장성에서 성장과 당서기를 지낼 때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측근인 인물인데 그래서 신임에 힘입어서 국무원에 근무했던 적도 없고 부총리직을 거치지 않았는데 지금 곧바로 총리가 되기 때문에 다들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 주석의 참모를 넘어서서 독립적인 지도자 역할을 그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 네. 일단은 시 주석의 신뢰가 두텁기 때문에 리커창 총리에 비해서는 경제 분야에서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총리가 되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죠. 3년 동안 코로나 방역을 굉장히 강화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약화된 중국 경제를 빨리 재건을 해야 되고요. 예. 지방 정부의 재정이 굉장히 많이 악화됐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맞아요. 민영 기업도 지원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강력한 권한을 혹시 위임받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리창 상무위원이 이제 작년 연말 즈음에 제로 코로나를 종식시키는데 앞장섰던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예. 방역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 정책을 밀어붙인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에서도 자기 색깔을 좀 드러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반면에 지금 이번 양회를 통해서 시 주석의 1인 지배 체제는 더 확고하게 강화되는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리창 그 총리 내정자가 중앙 정부에 근무한 경력이 없습니다. 경제 쪽에서 뭘 해본 적이 없는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 주석의 정책을 그냥 충실하게 이행하는 수준의 인물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반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난 10년간 중국의 2인자는 리커창 총리였었잖아요. 네, 이번에 그렇죠. 이제 물러나게 됐는데 네. 고별 인사 영상이
중국 인터넷에서 삭제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5일에 이제 개막을 했을 때 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가 정부 업무 보고를 하는 걸 끝으로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건데요. 예. 리 총리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됐으니까 이 양회를 앞두고 여러 정부 부처를 돌면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예. 그런데 그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좀 많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환대를 받으면서 이제 떠나는 모습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 동영상이 지금 중국 인터넷에서 당국의 검열을 받아서 삭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근데 이제 이날 리 총리가 따뜻한 뭐 환송을 받는 장면도 있었지만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방문해서 최우선 순위는 발전이고 기본적인 동력은 개혁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 개혁을 좀 유난히 강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시 주석 집권 3기 지도부의 심기를 건드린 게 아니냐 약간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리 총리가 어떤 인물이었냐면 경제개혁 수장의 적임자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개혁 개방에 열린 시장주의자적인 인물이었고요. 네. 한때 시 주석과 이 최고 권력 자리를 두고 1인자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였던 공산주의 청년단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 주석이 1인자가 되고 10년 동안 서열 2위인 총리를 지내긴 했는데 그동안 시 주석의 1인 지배체제는 굉장히 강화됐거든요. 그 네. 이전보다. 그래서 네. 총리긴 했지만 이전 총리들보다는 존재감을 크게 발휘하지 못했는데 이제 고별 인사 영상마저 삭제가 되고 있다. 이런 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권력은 비정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중국 양회에서 전 세계가 주목한 부분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예상보다 낮은 5% 안팎으로 잡았어요. 네, 그 작년 목표치가 5.5% 안팎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작년보다도 0.5% 포인트가 낮고요. 중국이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하기 시작한 게 1994년이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2020년에는 이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를 빼고 지금 가장 낮은 목표치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고속 성장을 해왔었잖아요. 네네. 이번에도 전문가들은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전면적으로 방역을 완화했으니까 적어도 5 내지 6%까지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문가들의 예상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 채택이 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왜 그랬을까 이렇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년에 목표치를 5.5로 잡았었거든요. 예. 근데 제로 코로나 때문에 상하이 등이 봉쇄가 됐었잖아요. 부동산 경기도 악화되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중국 경제는 3% 성장하는데 그쳤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일부러 보수적으로 더 목표치를 내려잡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상 이제 중국 경제가 강하게 반등하기 힘든 대내외적인 여건이 있다. 이걸 좀 중국 정부도 고려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초과 달성을 위한 일부러 좀 낮은 설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왜냐하면 시진핑 집권 3기가 출범을 하는 첫 해인데 성장률 목표치를 좀 높게 잡았다가 안 되면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좀 내려잡았다라는 얘기고 실제로 중국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의 실질 경제 성장률은 목표치인 5% 안팎보다는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도 그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8에서 6%까지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지금 위드 코로나로 중국이 전환을 했지만 보복성 소비는 좀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은 약간 경제가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음식업, 관광업, 소매업 등으로 좀 좁혀보면 이미 정상 수준을 회복했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5% 안팎의 성장 목표는 충분히 초과 달성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대체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글쎄요. 좀 성장률이 높아져야 우리 경제도 좀 좋아지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성장률 목표치는 낮춰놓고 네. 국방 예산은 확 늘렸어요. 네, 올해 국방 예산을 작년 대비해서 7.2% 늘렸습니다. 1조 5,5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92조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요. 이게 좀 소폭 상향이긴 한데 2020년에는 6.6%, 2021년에는 6.8%, 작년은 7.1%였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더 올린 거잖아요. 7.2% 올렸으니까. 네. 그래도 연속해서 증가세를 이어가게 됐고 지금 이번 발표만 놓고 보면 조금 올렸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지금 중국이 사실 재정난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래도 또 올렸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건 만만치 않게 좀 그럼요. 올린 거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중국이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군비를 확장하는 것인가? 아무래도 대만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게 대체적인데요. 지금 대만 해협에서는 미일 동맹과 중국과의 군사 대결 강화 흐름 분위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이 국방 예산을 통해서 나타냈다는 건데요. 실제로 중국이 지금 양회를 앞두고 대만 해협 주변에서 군사 활동을 많이 강화했어요. 그래서 양회가 열리기 전날인 3일에도 대만 인근에서 중국 군용기 24대, 군함 4척이 대만 주변에서 탐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 중 일부가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갔고요. 방공 식별구역에도 진입을 한 것으로 지금 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방비 예산 증액은 0.1%포인트라도 증액률을 높여가지고 중국이 미일 동맹에 맞설 군사력을 갖추는데 주력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상징적으로 나타낸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그동안 중국 성장을 이끌었던 빅테크 기업들. 네. 그 창업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우 뒤로 물러났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 당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국정자문기구인 정협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몇천 명이 지금 이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부만 얘기를 해서 그렇죠. 근데 올해 전인대와 정협 위원 명단에서 빠진 사람들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예. 마화통 텐센트 회장,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리엔홍 바이두 최고 경영자가 빠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진핑 집권 2기 때만 해도 양회에서 주요 멤버였어요. 시 주석의 경제 조력자들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네. 빅테크 건물들은 다 빠졌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빈자리를 누가 채웠을까? 예. 시 주석이 차세대 산업으로 키우는 분야의 수장들이 들어갔습니다. 파운드리 업체인 화흥 반도체의 장수신 회장,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캠프리콘의 천텐스 CEO, 휴대전화 업체 샤오미의 레이진 회장이 들어갔고요. 전기차 업체 샤오펑의 허샤오펑 회장, 첨단 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시진핑 3기를 맞아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등을 통해서 지금 미국이 중국의 첨단 산업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적극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이 인물들을 통해 나타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협에 이런 사람들 넣으면 네. 뭔가 논의하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쉽고 네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중국의 산업의 중심이나 네. 전략적인 어떤 산업적 인식 자체가 여기에 좀 반영되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서 중요하게.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네. 것 같고요. 외교 정책의 방향도 좀 관심거리가 될 것 같은데 미국과는 대립각을 세우지만 네. 유럽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갈라서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네. 전인대 개막을 하루 앞둔 4일에 전인대 왕차오 대변인이 대외 관계에 관한 질문을 받으니까 일부 국가가 국제법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국내법의 역외 적용을 남용하고 있다. 외국 단체와 개인을 마구 탄압하는데 중국은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내정 간섭에 대해서 반이국 제재법을 도입해 반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여기 미국이란 글자는 안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잘 들어보면 그냥 다 미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중국과 미국이 군사, 외교, 첨단 기술 거의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전인대가 그래서 작년 12월에 대외관계법 초안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그래서 이게 주권이나 이익이 침해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에 맞서서 우리도 적극 대응하겠다라는 뜻이 이제 나타나진 셈인데 반면에 유럽에 대해서는 좀 다른 얘기를 했어요. 중국과 유럽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점이나 충돌하는 사안이 없다. 우리는 오랫동안 협력을 해왔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유럽은 역사, 문화, 이데올로기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으니까 서로 견해가 다른 건 정상적인 것이다. 소통과 협상을 하면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유럽을 전략적 파트너로 여겼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유럽까지 등을 돌려버리면 중국이 갈 데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럽까지 돌아서면 정말 갈 곳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 주석이 양회가 끝나자마자 프랑스 대통령, 이탈리아 총리, 유럽연합 수뇌부를 다 중국으로 초청한다고 합니다. 대만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지금 과거보다 더 부드러워졌다 이런 얘기가 그래요? 나왔더라고요. 리커창 총리가 이제 정부 업무 보고를 했을 때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양안 관계의 평화적인 발전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물론 그 전에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라는 단서를 달긴 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대만과의 평화적인 교류 또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이 담겼기 때문에 지금 유화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온 겁니다.
지금 대만에 대해서 중국이 조금씩 좀 부드러워지는 태도가 올 들어서 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지난달에 대만 야당인 국민당의 부주석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권력 서열 4위가 나가서 만났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왔을 때는 아무도 안 만나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하이시 대표단도 타이베이를 방문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중국 대표단이 대만을 공식 방문한 건 3년 만에 처음인 그런 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대만과 조금 더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하는가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방 전쟁 불사할 것처럼 막 그러다가 네.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뀐 거예요? 당연히 정치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내년 1월에 대만에서 총통선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당인 민진당은 굉장히 독립을 강조하는 그런 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야당인 국민당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다 중국과 좀 가까운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인데 차잉원 총통이 사실 지금 지난번 총통 선거에서 굉장히 지지율이 낮아졌다가 중국이 대만 압박도 좀 세게 하고 홍콩의 민주화를 막는 조치를 하니까 갑자기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총통에 재집권하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중국이 강경하게 양안 정책을 펴니까 민진당이 집권 연장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작년 11월에 대만 지방선거에서는 야당인 국민당이 압승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1월 총통 선거 이제 1년도 안 남았으니까 이 과정에서 양안 관계의 긴장을 높이는 건 중국에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대만 안에서 중국의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해 보려는 그런 의도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양해가 열릴 때 베이징 하늘이 파래졌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네, 미세먼지 네, 하나도 없고요. 갑자기 사라지는데 네. 이 양회 불로라고 이렇게 보통 부르는 이 현상이 올해는 없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연중 최대 정치 이벤트라 당연히 나왔어야 되는데요. 네. 지금 베이징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정협이 개막된 4일에 지금 스모그가 중급 오염 상태였다가요. 양회 셋째 날인 오늘 오전 8시 현재 베이징 전역의 공기질 지수가 가장 심각한 단계에서 두 번째인 심각 오염 상태가 돼버렸어요. 지금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세제곱미터당 244 마이크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이게 예. 세계보건기구 기준보다 50배나 더 나쁜 대기질이었어요. 예. 가시거리가 200m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왜 그랬을까? 워낙 이제 세계 이목이 여기 집중되니까 양회 기간에 공장 가동을 다 중단시켰거든요. 난방도 못하게 하고 예. 인공 강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상하이를 전면 봉쇄하면서 지금 목표치에 못 미치는 경제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 빨리 경제 성장세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양회 기간이긴 해도 너무 급하니까 공장들을 풀 가동하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양해 모습 중계를 한 뭐 네. 사진이라든가 영상을 보면 방역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최고 지도부 인사들만 마스크를 안 쓰고 예. 지금 뭐 다른 참석자, 취재진 다 행사 전날까지 PCR 검사를 받아야 됐고요. 예. 그러니까 호텔에 격리를 시키면서 폐쇄 루프를 또 가동을 했어요. 지금 보안 요원들, 진행 요원들도 다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방역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직 현지에서는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제로 최근 베이징에서 독감이나 발열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환자인데 이걸 독감 환자 수에 섞어서 환자 수 집계에 지금 영향을 일부러 좀 다르게 나타나게 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코로나 관련 사망자는 0명이라는 공식 발표가 나오고 있지만 발열 환자 수가 2일 기준으로 30만 4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각하지 않을까라는 의혹은 계속될 수밖에 없죠. 중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우리한테 네. 아주 긴밀하게 영향을 미칠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계속 앞으로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세계인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박다식한 대화를 나눌 이다혜입니다. 이다혜의 영화관에서 이번 주에 이야기할 영화는 허한화 감독이 연출하고 유덕화, 엽덕한 배우가 출연한 2011년 영화 심플라이프입니다. 영화
영화 심플라이프는